7월에는 한인사회 뉴스의 중심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하세요.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재선 도전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자신은 앞으로 남은 대통령직 임기 수행에 집중하겠다면서 대선 후보로는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후보직 사퇴를 부른 결정적 계기는 대선 후보 TV 토론이었습니다. 이후 정치적인 동지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면서 결국 후보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 지지를 받고 있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후보를 물리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민주당 후보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은 백인 남성들 간의 대결을 한순간에 남녀 대결 그리고 인종 대결로 바꿨습니다.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은 해리스 지지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 시스템이 전면 마비됐습니다. 오늘 하루 36개 법원이 폐쇄되고 업무가 중단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소매업소와 요식업소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타겟 고객층에 따라 각각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버사이드 지역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 주택이 불에 타고 인근 주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팔로스버디스 지역에서는 어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인명 또는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공습 폭격을 주고받고 있는 대상이 가자 지구의 하마스, 레바논 헤즈볼라에 이어 예멘의 후티 반군으로 확대되면서 3면 전쟁을 치를 판국입니다. 한국 독재에 저항했던 상징, 아침이슬과 상록수에서 대학로의 상징이 된 가수 김민기 씨가 향년 73세로 별세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었습니다. 메신저 대화 전문도 공개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검찰 소환 조사를 두고 먼저 야당은 비공개 조사는 특혜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경호 문제에 대한 합당한 조치라고 엄호했습니다. LA 다저스 오타니 선수가 시즌 30호 홈런을 대형 홈런으로 장식했습니다. 다저스는 보스턴과의 후반기 첫 3연전을 싹쓸이 승리했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 개막전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축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성화는 파리 근교까지 도착했고 선수단들도 속속 입국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8.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87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7월 22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 사퇴했습니다. YTN입니다. 휴일 이른 오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돌연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자신은 대선 후보에서 물러나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기 수행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것이 국가와 당을 위해 최선인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결정에 대해선 이번 주 후반에 국민 앞에서 직접 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대선 토론에서 맥락에 안 맞는 말을 하거나 말을 더듬는 등의 모습을 보인 뒤 고령으로 인지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사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With the COVID, with dealing with everything we have to do with, look, if we finally beat Medicare. 사퇴를 공개 촉구한 민주당 현역 의원만도 30여 명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롯해 후원자들도 돌아섰습니다. 대선에서 트럼프를 이겨본 유일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강조했지만 결국 사퇴 압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대선 후보로는 해리스 부통령이 지명되는 걸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에 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진정한 애국자, 헌신적인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반면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사기꾼이라 부르며 처음부터 출마 자격이 없었다고 비난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선 바이든보다 쉬운 상대라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최고의 애국자라고 치켜세우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직 사퇴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대안으로 평가받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등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재임 기간 8년 동안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췄던 오바마 전 대통령은 TV 토론 참사 후 초기에는 바이든 대통령을 엄호했지만 이후에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용퇴론을 주변에 전하면서 바이든 중도 하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후보 교체라는 대형 변수가 발생하면서 이제 대선은 요동칠 전망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민주당은 어떤 식으로 후보를 새로 선출하게 될지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했지만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된 건 아직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 고령 논란으로 궁지에 몰렸었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될 경우 이 구도는 완전히 역전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역대 최고령 후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해리스 부통령과는 무려 19살 차이입니다. 민주당은 벌써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이 문제를 집중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해리스가 아프리카계와 아시아계 출신 여성이란 점에서도 백인 남성인 트럼프와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이제 미국의 대선 구도가 인종, 성별, 세대 등으로 복잡해지는 양상입니다.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앞으로 어떻게 선출할지도 관심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대선 레이스 중도 사퇴는 1968년 린든 존슨 대통령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때입니다. 하지만 대선에 임박해 사퇴한 건 사상 초유로 향후 민주당의 후보 선출이 숨가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선출 절차는 24일 논의됩니다.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 먼저 카말라 해리스를 단독 후보로 추대하는 방안입니다. 당초 바이든 후보 선출을 위해 다음 달 초 열릴 예정이었던 온라인 투표에서 해리스를 뽑는 방식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 데다 선거 자금 승계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다음 달 19일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경선을 치러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단 해리스가 바이든보다 더 쉬운 상대라며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이지만 속내는 복잡합니다. 공화당 지금 셈법이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일단 해리스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이게 여성과 유색인종의 반감을 증폭시킬 수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가 앞서는 걸로 나오는 만큼 이번 대선 구도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들으신 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발빠르게 해리스를 중심으로 결집하고는 있지만 잠룡들인 주지사들과 미셸 오바마도 현재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공개 지목을 받은 만큼 바이든 대체 1순위로 해리스 부통령이 유력합니다. 정책을 승계할 수 있다는 점, 대선 캠프 자금 사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이 장점. 캠프 슬로건이 바뀔 만큼 일단 해리스를 중심으로 당이 결집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오바마 전 대통령은 후임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은 불리한 판세를 뒤집기 위해 경선이란 이벤트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럴 경우 출사표를 던질 유력 잠룡으로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꾸준히 등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미셸 오바마도 후보군. 무소속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해리스를 공격하며 공정한 경선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There is no other candidate who can beat Donald Trump. Look at all the polls that have been done over the last year. I beat Donald Trump and nobody else can. Kamala Harris is a war hawk on Ukraine. She's a war hawk on China. 민주당의 오랜만에 기부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불리하던 분위기를 반전시키자는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I'm personally a little bit relieved that he did end up stepping down because I was personally very worried by his debate performance a couple weeks ago. I still think that there's a good chance that the Democratic Party can still take the election this November. 바이든은 콕 찍었지만 바이든 몫인 대의원들까지 해리스를 지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 대안도 없다는 현실론 속에 해리스를 추대할지 미니 경선을 통해 새 후보를 선출할지 다음 달 전당대회가 주목됩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새 후보 선출을 위한 공개 경선을 치러야 한다라고 유력지들이 민주당에게 일제 권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이 물러났으니 민주당은 이제 개방적인 절차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가장 유력한 대안일지 모르지만 경쟁적인 전당대회는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라고 제언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의 결정은 그의 당뿐만 아니라 미래 국가 지도자들 간의 경쟁적인 지명 과정을 통해 미국 정치 전반에 리셋 기회를 만들었다며 2008년 오바마는 힐러리 클린턴이 마라톤 프라이머리 기간에 그와 치열하게 경쟁했기 때문에 더 강력한 후보였고 어쩌면 더 나은 대통령이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종류의 심사 과정을 재현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이 티켓의 정상을 차지할 경쟁자들을 면밀히 살펴볼 시간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매체들도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에 대한 민주당의 후속 조치가 그 내용에 따라 반 트럼프 진영의 결속력을 높이고 민주당 후보를 향한 대중적 지지를 키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바이든은 용감한 선택을 했다며 민주당은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라는 사설로 가세하기도 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은 민주당이 새 후보 선출을 위해 어떤 방식을 채택할지 확실치는 않지만 해리스 부통령 외에 다른 후보를 고려할 수 있는 개방형 전당대회라는 강력한 방법이 있다라고 제안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후보를 물리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민주당 후보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백인 남성들 간의 대결을 한순간에 남녀 대결과 인종 대결로 바꿀 수 있는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은 누구인지 이 KBS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에 감사를 표하며 SNS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트럼프와 그의 독단적인 의제를 물리치기 위해 민주당과 미국을 단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1964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자메이카 태생의 대학 교수인 아버지와 인도 상류층 출신의 연구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해리스. 60년대 말 시작된 인종 통합 교육 정책을 받은 첫 세대이기도 합니다. Who was part of the second class to integrate her public schools. And she was bused to school every day. And that little girl was me. 해리스는 흑인 명문대학인 하워드대를 다니며 흑인계이자 아시아계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Howard taught me and it has taught you. You can do anything and you can do everything. 로스쿨과 지방 검사장을 거쳐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을 역임한 해리스. 흑인계 여성 최초의 연방 상원의원에 이어 2020년에는 미국 최초의 흑인 아시아계 부통령이자 여성 부통령에 올랐습니다. But while I may be the first woman in this office, I will not be the last. 해리스 부통령은 과거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해온 대북 원칙론자이기도 합니다. KBS 뉴스 박석구입니다. 7월 22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남가주의 폭염, 이번 한 주간도 계속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역시 대체로 맑겠고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불볕더위가 계속됨에 따라서 일부 지역은 여전히 폭염주의보, 폭염경보가 이어지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과 모레 수요일 이틀 동안은 폭염의 기세가 잠시 누그러지겠지만 목요일부터는 다시 폭염의 기세가 강해지겠고 오는 일요일이나 돼서야 폭염이 물러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7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90도, 68도, 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102도, 67도, 해안 지역은 76도, 66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전국 곳곳에 장맛비 내리고 무더위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75도, 낮 최고 기온은 80도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를 부른 결정적인 계기 다 잘 아시죠? 대선 후보 TV 토론이었습니다. 생방송 TV 토론을 통해서 보여진 이 바이든 대통령 모습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고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적인 동지들이 하나둘 그의 곁을 떠나면서 사퇴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KBS입니다.
Chicago, and in some cases. 취임 당시 이미 역대 최고령이었던 바이든 대통령이 TV 토론회에서 보인 모습은 지지자들에겐 충격이었습니다. Dealing with everything we have to do with, look, if we finally beat Medicare. 재앙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곧바로 다음 날 뉴욕타임스에선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칼럼이 나왔습니다. 힘찬 목소리로 사퇴론을 불식시키려 했습니다. I know, like millions of Americans know, when you get knocked down, you get back up. 하지만 민주당 내 사퇴 요구는 커져갔고 조지 클루니를 비롯한 후원자들도 의회까지 이룰 수 있다며 가세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말실수는 계속됐습니다. Now I want to hand it over to the president of Ukraine, who has as much courage as he has determination. Ladies and gentlemen, President Putin.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격 때도 주먹을 불끈쥐며 강인한 모습을 보였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에 걸려 유세도 못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결국 가장 큰 우군이었던 오바마 전 대통령과 펠로시 전 하원의장마저 등을 돌리면서 토론회 이후 24일 만에 경선에 이기고도 재선을 포기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부인 질 바이든 여사도 지지를 표했고 민주당에선 애국적 결정이라는 찬사가 나왔습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건강 문제는 주요 변수가 아니었다며 대통령직 수행에는 문제가 없음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격적인 후보 사퇴 발표 이후 교체 후보에 대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침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어제 성명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포기 결정에 찬사를 보냈지만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이름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체 후보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지도자들이 뛰어난 후보가 나올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야 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만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 성명서에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민주당의 원로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즉시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적잖은 온도 차이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당내 사퇴 요구의 배후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목됐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그 후임에 대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침묵은 고도의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공화당 측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바마 전 대통령 측은 교체 후보로 별도의 정치인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당내 각 계파의 이해관계에 초연한 공정한 원로로서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차기 후보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는 내용입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선언한 바이든 대통령. 이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 만약에 확정될 경우 부통령 후보로 누구를 선택할지도 역시 관심입니다.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는 대통령 후보의 득표력을 강화하고 약점을 보완함으로써 본선 대결에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진작부터 일부 인사들이 잠재적인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올해 59살, 비교적 젊고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선에 도전하는 유색인종 여성이며 서부 출신이라는 정치적 배경과 함께 대선의 승부는 경합주 선거 결과에 좌우된다는 점을 감안해 러닝메이트를 낙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앤디 버시어 켄터키 주지사가 가장 먼저 거론됩니다. 올해 46살의 버시어 주지사는 바이든 대통령 교체 카드로도 거론됐던 인물로 현재 미국 민주당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지사 중 한 명입니다. 가장 보수적인 주 중 하나인 켄터키에서 재선에 승리하면서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높인 그는 경선에 함께할 경우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젊은 후보로 유권자들에게 호소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도 부통령 후보로 꼽힙니다. 올해 67세인 그는 2016년과 2020년 주지사로 선출됐습니다. 쿠퍼 주지사가 해리스 부통령에 합류할 경우 민주당은 2008년 대선 이후 처음으로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은 조시 셔피로 펜실베니아주 주지사입니다. 민주당에 떠오르는 스타 셔피로 주지사는 올해 51살로 주요 경합주 중 한 곳인 펜실베니아주를 이끌어왔으며 이날 발빠르게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지지한다라고 즉각 선언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셔피로 주지사는 작년에 필라델피아 교량 붕괴 사고 후 수리에 $700만 투자했고 공화당이 우위인 주의회와 협력해 성공해 초당적인 예산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었습니다. 이 외에 제비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그레첸 후트먼 미시간주 주지사,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3명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이죠. 그래서 부통령 후보로는 약간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고 그 뒤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어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동안 말라가던 돈줄인 기부금이 물밀듯 다시 들어오는 모양새라고 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 결정을 내리고 해리스 부통령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지한 지 몇 시간 만에 민주당의 크고 작은 기부자들이 주머니를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주당 후원 사이트인 액트블루는 어제 하루에만 소액 기부자들이 $4,670만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1일 기준으로 액트블루 최다 모금액입니다.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더 많은 기부금이 쏟아져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MBC는 전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달 대선 후보 TV 토론회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에 따른 인지력 논란이 불거지면서 기부금 모금액이 급감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레이스에 물러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는 약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의회 상하원을 각각 나눠 장악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과도한 재정 적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로 투자자들은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베팅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트럼프 트레이드란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재정 및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채권 금리 상승에 베팅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시 집권 시 세율을 낮춰 기업 이익을 높이고 재정 지출은 늘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재정 지출이 늘어나 적자가 심해지면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이를 메울 수밖에 없는데 국채 발행 증가는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난달 대선 후보 토로된 이후 바이든 패배 가능성이 커지면서 트럼프 트레이드는 가속돼 왔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는 특히 국채 시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최근 트럼프에 대한 암살 시도 이후 트럼프 승리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장기 국채 금리가 잠시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지난주 전당대회를 통해서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며 누가 후보로 나서도 결과는 비슷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공화당 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것 역시 부적합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퇴를 발표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최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CNN과의 통화에서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도 이기기 쉽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TV 토론 직후 공개된 영상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형편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And that means we have Kamala. I think she's going to be better. She's so bad. She's so pathetic.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민주당이 누구를 내세우든 결과는 동일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치의와 언론을 포함해 주변에서 그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꼬집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대선에 나설 벤스 부통령 후보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포기하면 정신적으로 적합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역사적 인플레이션, 국경 혼란, 약한 리더십으로 지난 4년이 기록됐다고 바이든 대통령을 겨냥했고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대통령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재선 포기로 바이든 대통령이 공직에 부적합하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공화당 내에서는 대통령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자, 대선 관련 소식은 이쯤 전해드리고요. 저희 분위기를 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코스코에 나타난 비상식량 때문에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죠. 무려 이 비상식량이 25년을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 외 화제 소식 KBS가 묶었습니다. 미국의 한 대형마트 한쪽에 커다란 통들이 쌓여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앞면에 25라는 숫자가 보이죠. 유통기한이 25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통 안에는 메인 메뉴 80인분과 아침 식사 30인분, 음료 40인분 등 총 150인분 이상의 식량이 들어있고요. 가격은 79.99달러, 우리 돈 약 11만 원입니다. 들어있는 음식들은 물만 부으면 먹을 수 있습니다. 상품 설명에는 단순히 생존만을 위해서가 아닌 힘든 시기에도 편안함과 즐거움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 쓰여 있다고 하는데요. 세상이 무너지더라도 이것만 있으면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누리꾼도 있었지만 종말이 오면 물은 대체 어디서 구할 수 있냐며 비판하는 의견도 있었다네요. 붉은 지붕 가운데 차 한 대가 이를 뚫고 위태롭게 걸쳐져 있습니다. 지붕은 물론이고 차량도 크게 손상된 모습인데요. 현지 시각 18일 미국 미네소타주의 라크레센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사고가 벌어질 당시 다행히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하고요. 자동차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미국 CBS는 보도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운전자가 술이나 마약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플러스였습니다. 팬데믹 이후 타운 내 소매업소와 요식업소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들 업소 중에서도요. 타겟 고객층의 연령에 따라 명함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은 기자입니다. 타운 내 공인회계사 사무실에 따르면 팬데믹이 공식 종료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타운을 비롯해 남가주의 많은 한인 소매업소들과 요식업소들의 회복이 더딘 상황입니다. 팬데믹 동안 변해버린 비즈니스 환경으로 인해 한계에 다다른 경우도 상당합니다. 일례로 소매업소들은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를 잃으면서 해외 고객들을 유치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안변찬 CPA에 따르면 의류,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소매업소들의 경우 팬데믹 이후에 상황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남미나 이런 데에서 물건을 사러 LA로 왔던 많은 고객들이 팬데믹 이후에 팬데믹 동안 올 수가 없다 보니까 자체 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솔루션을 찾아서 더 이상 그런 인더스트리는 다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식업소의 경우 식자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업주들이 메뉴 가격을 올리면서 오른 메뉴 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식당을 찾는 발걸음이 예전보다 줄어들면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타운과 LA 일원의 급증한 강절도 행각으로 밤시간 식당이나 술집을 찾는 고객들의 발걸음이 줄어든 것도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젊은 층을 타겟 고객층으로 하는 업소들은 선방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의 경우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 모기지 페이먼트와 자녀 학비 등 지출이 많다 보니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 절약 모드로 소비에 신중한 경향이 높지만 젊은 층의 경우 경제적인 부담이 덜해 외식 등으로 오히려 소비가 활발하다는 지적입니다. 젊은 층의 취향을 잘 반영해 특성을 살린 요식업소들의 경우 팬데믹 이후 비즈니스의 회복세가 뚜렷합니다. 강신용 CPA는 요식업소에서 이러한 상황이 크게 두드러지는데 젊은 층의 경우 중장년층보다 음식 가격을 오히려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젊은이들은 가족 분량이 적고 이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을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는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전통적인 우리 이민 1세대 또는 1.5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분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층과 타인종 등 다양한 고객층에게 어필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우편물 배달 관련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 연방오정국 USPS 사칭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당국이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팍스뉴스는 보안업체인 가디오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2분기에 가장 많이 사칭 사기가 자행된 브랜드가 바로 연방우정국인 USPS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USPS를 사칭한 문자메시지 사기가 횡행하고 있고 따라서 연방우정국 측은 최근에 이 같은 사기를 주의하라며 직접 경고하고 나섰다고 팍스뉴스가 전한 것입니다. 연방우정국은 USPS 배송에 고객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온라인 링크가 함께 올 경우 이것은 스매싱이라고 불리우는 사기로 절대 링크를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링크에 접속하는 순간 휴대전화가 해킹을 당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돼 신분도용과 각종 금융사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연방우정국은 고객이 특정한 우편에 대한 USPS 추적 요청에 등록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USPS 관련 문자를 전혀 받을 일이 없다며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제가 지금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USPS 문자를 지금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나의 서명이 필요하다, 연락해달라,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USPS 관련 텍스트 메시지를 많이 받았는데 이거 다 정크로 분류해야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이 주최한 가든그로브 한마당 잔치가 시니어 어르신 300명의 뜨거운 관심 속에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목요일 7월 18일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센터 메디컬 클리닉 가든그로브 지점 주차장에서 진행됐습니다. 한마당 잔치에서는 다양한 게임 부스와 체험활동, 의료진의 무료 진료와 무료 식사, 무료 미용 서비스 등이 제공됐으며 풍성한 경품도 마련돼 참가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줬다라고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행사에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풍성한 경품도 받아갔습니다. 이번 가든그로브 한마당 잔치는 센터 메디컬 그룹이 지역사회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며 많은 시니어들이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센터 메디컬 측은 밝혔습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은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통해 어르신 시니어와 소통하고 더욱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발생했던 글로벌 IT 대란으로 인해서 추억의 손글씨 일기예보가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KBS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방송국에서 오늘 날씨를 전하기 위해 카메라 앞에 선 기상캐스터. 자세히 보니 그의 뒤에 평소와 다른 낯선 배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각 지역별 이름과 기온, 행정구역 경계선까지 손으로 쓰고 그린 캘리포니아 지도입니다. 보통 뉴스에서 일기예보를 전할 땐 화면 합성을 위한 그린 스크린 앞에 서서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해 날씨 정보를 전하지만 이날 전 세계를 마비시킨 IT 대란으로 해당 방송국에선 날씨 그래픽을 전혀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기상캐스터는 컴퓨터 기술 없이도 날씨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방법을 고민한 끝에 본인이 직접 펜으로 그린 종이 지도와 지역별 기상도로 방송을 무사히 마쳤다고 합니다. 해당 날씨 방송은 소셜미디어 상에서 화제가 됐고 현지 누리꾼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날씨를 전해줘서 고맙다. 1970년대로 돌아가 추억의 일기예보를 다시 만난 느낌이었다 등의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지역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로 사시사철 붐비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산타모니카 부두입니다. 이때 차량 수백 대가 주차된 해변 인근 주차장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딱 포착됩니다. 차주들 몰래 드라이버로 자동차 문을 따고 안에 있는 귀중품을 훔치는 절도범입니다. 평소 같으면 사람도 차도 많은 이곳에선 그의 범죄 행각이 눈에 띄지 않았겠지만 당시 상공에서 부두 주변을 감시하던 현지 경찰의 드론 감시 프로그램에 덜미가 잡힌 겁니다.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절도범은 체포됐고 현지 당국은 2021년부터 도입한 드론 감시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활용되고 있는지 보여주고자 해당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SNS였습니다. 업소당 최대 2만 달러까지 LA 시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레거시 비즈니스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 대행을 LA 한인회가 실시합니다. 이 레거시 비즈니스 프로그램은 LA 시내 스몰 비즈니스로 해당 지역 커뮤니티의 역사, 문화, 전통 등에 기여해온 업주에게 기술 지원, 재정 지원, 홍보 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은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1단계는 해당 비즈니스를 등록해야 하고요. 이로부터 2주 후에 재정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재정지원 신청은 비즈니스를 등록한 신청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2단계 신청 전에 반드시 1단계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1단계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자 아이디와 LA 사업자 등록증, 비즈니스 업소 사진, 비즈니스의 주소와 전화번호, 이메일 등 업소 정보입니다. 레거시 비즈니스 그랜트의 1단계 신청에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은 해당 자료를 지참하고 23일 내일입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LA 한인회를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은 따로 필요 없고요. 당일 한인회에 도착한 순서대로 신청을 돕겠다고 한인회 측은 밝혔습니다. 40대 한인 남성이 아동 포르노 제작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이번에는 알라바마주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시도한 한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알라바마주 셰리프 당국은 미성년자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 함정 수사를 통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시도했던 29살의 이모 씨를 비롯해 17명의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셰리프국은 공조수사를 통해 함정수사 요원들이 15세 소녀로 가장해 온라인으로 249명과 채팅을 했고 이 가운데 소녀와 성관계를 맺기 위해 이 카운티 모텔을 찾아온 17명이 체포된 것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한인 제닛 홍 변호사를 LA 카운티 수프리어 코트 판사로 임명했습니다. 제닛 홍 신임 판사는 LA 카운티 수프리어 코트에 마이클 켈리 판사가 샌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 수프리어 법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됨에 따라 생긴 공석을 채우게 될 예정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지난주 금요일 전 세계를 강타한 IT 대란의 영향으로 LA 카운티 수프리어 법원이 오늘 문을 닫습니다. 수프리어 법원 측은 네트워크 컴퓨터 시스템을 재부팅하고 복구 작업을 위해서 36곳의 법원을 폐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만타 제스너 재판장이 성명을 내고 금요일 전례 없는 사이버 공격을 당했다며 이로 인한 피해를 막고 정보 기밀성을 보호하고 미래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36건의 법원을 문을 닫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또 일부 언론에서는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스프리어 법원 측은 아직 확인해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침 이슬과 상록수의 가수 김민기 씨가 한국 시간으로 21일 밤 향년 73세로 별세했습니다. 80년대 노래로 독재에 저항하던 청년에서 90년대는 공연기획자로 대학로 상징이 되기까지 늘 무대 뒤에서 대중과 함께했습니다. 고인이 걸어온 길을 KBS가 돌아봤습니다. 긴 밤지 세우고 불림마다 맺힌 어목했던 1970년대 저항 정신을 상징하는 노래는 그의 손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그래서 그의 노래는 외압에 맞선 저항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 불려서 지차례차례 또 밀려나고 기다려야만 하네. 1991년 소극장 학전을 열며 대학로 문화를 되찾겠습니다. 1994년 그가 첫 선을 보인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은 최초의 라이브 뮤지컬, 최초의 장기 상설 공연 등 무수한 기록을 남겼고 자그마한 공간인데 하도 이제 많이들 오시니까 이 마이크 스탠드 바로 밑에 앉아 계세요.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묵묵히 후배들의 뒷배가 돼주며 김광석, 설경구, 황정민 같은 최고의 아티스트를 배출했습니다. 저희가 건강히 좋은 시간들 선생님 덕분에 보냈던 것 같습니다. 부디 편안하게 좋은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암투병과 재정난에도 이른바 돈 안 되는 어린이 공연을 포기하지 않았던 김민기. 아무리 큰 어떤 그런 작품, 훌륭한 작품이라는 것도 늘 그 출발은 아주 작은 데서 그 실험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축적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묵묵히 대중과 함께 호흡했던 그가 남긴 열정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상엽입니다. 라드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잠시 백악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Tell me stories about his dad. He would talk about the kind of father and the kind of man
that Joe Biden is. The qualities that Beau revered in his father are the same qualities that I have seen every day in our president. His honesty, his integrity, his commitment to his faith and his family, his big heart, and his love, deep love of our country. And I am first-hand 카말라 witness.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사퇴 후에 대선 후보로 지목한 것에 대해서 현재 수락연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악관 앞에서 지금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뒤에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시간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포츠 시그널을 두 번이나 틀게 됐네요. 어제 다저스 경기 보셨나요? Ohtani, right field, forget about it. A massive shot. Wow. 473 feet for Shohei Ohtani. The Dodgers' fifth home run of the night. 어제 오타니 선수가 시즌 50호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30호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막 욕심이 앞서갔어요. 네. 어제 30호 홈런을 터뜨렸는데 다저스 구장 외야로 나갔습니다. 미터로 치면요 144m가 날아갔는데 하필이면 또 마침 그때 커쇼와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커쇼가 내 다저스에서 뛰었는데 이런 홈런 처음 봤다라고 극찬할 정도였습니다. 어제 오타니 쇼헤이 선수는 30호 홈런을 터뜨렸고 이제 앞으로 한 20개 정도 한 50개 정도 만약에 올 시즌 기록하게 되면 내셔널리그 MVP는 오타니 굳혀지게 됩니다. 홍명보 한국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에 착수하자 축구협회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 홍 감독 선임의 특혜 논란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협회 홈페이지에 이례적으로 장문의 반박글을 올린 것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는 홍명보 감독을 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정식 면접이 생략됐음을 인정했습니다. 연령별 대표와 연계성을 가져가서 KFA가 철학과 게임 모델을 확립한 것을 홍 감독님이 이끌어 주십사 몇 차례나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 바그너와 포옙 등 외국인 감독들이 수십 장의 자료를 준비했다는 사실과 대조되면서 홍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와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가 확정된 가운데 대한축구협회는 오늘 이례적으로 홈페이지에 장문의 글로 항변했습니다. 협회는 이미 홍 감독의 전술이나 축구 철학은 잘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면서 면담의 진행 방식이 달랐을 뿐 특혜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이제 파리올림픽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전역을 여행한 성화는 파리 근교에 도착을 했고요. 각국 선수들 속속 입국하면서 이제 올림픽 분위기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휠체어를 탄 여성이 한 손에 성화를 들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모인 행인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파리올림픽 성화봉송에 나선 레바논 출신 사진기자 크리스티나 아시입니다. 아시는 지난해 레바논에서 취재 도중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다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공습으로 기자 한 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컸는데 이번 성화봉송은 올림픽의 평화 정신을 강조하는 의미로 이뤄졌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 개막식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파리 시내에선 성화를 맞이할 준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림픽 성화는 에손과 오드센, 센 생드니를 지나 26일 파리에 입성하게 됩니다. 제 뒤에 보이는 곳이 개막식 행사가 열리는 트로카데로 광장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개막식에 준비가 한창입니다. 에펠탑 맞은편엔 막바지 공사가 계속되고 경찰은 주변을 순찰하며 혹시 모를 위협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대목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I think we're going to get some really different customers who haven't been to Paris before to come and see us, so that's going to be great. I'm sure that the opening ceremony is going to be amazing because it's something that's never been done before. 각국 선수단과 취재진도 속속 도착해 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핸드볼과 수영, 배드민턴 국가대표팀은 오늘부터 선수촌에 들어와 경기 준비에 들어갑니다. 선수촌과 파리 시내의 활기가 돌면서 올림픽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2024년 7월 22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